장교가 급하게 달려와 박노인을 살펴보는 순간 부대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병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도현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도연이가 속한 중대의 한 병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평소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지만 가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이 반짝였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할 때면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도연아, 내 할아버지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데? 동료 병사의 말에 도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아버지가요? 그럴 리가. 할아버지는 경상도에 계시는데. 정말이야.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면회 신청을 안 하셔서 못 들어오시고 있어. 도연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성격을 잘 아는 도연이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고집스러운 성격이었거든요. 분명 비가 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대장님께 보고드려야겠어. 도연이는 급하게 중대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했죠. 중대장님, 제 할아버지가 면회 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뵐 수 있을까요? 중대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회 신청은 했나? 아니요, 할아버지가 그런 절차를 모르셨나 봅니다. 시골에 계시거든요. 중대장은 잠깐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어렵겠다. 사전 신청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때 중대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대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예, 중대장입니다. 네, 정문의 할아버지가.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중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도현아, 내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박용식입니다. 중대장은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용식. 혹시 6.25 참전하셨나?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는 별로 안 하세요. 중대장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대 자료실에서 본 기록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몇 년 전 6.25 참전 용사들의 명단을 정리할 때 봤던 이름이었죠. 잠깐만. 확인해봐야겠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골 마을. 아직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밭둑길에서 박노인이 허리를 구부린 채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손으로 흙을 일구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허리가 많이 아픈지 중간중간 허리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쉽니다. 아이고, 이 늙은 몸뚱이가 말을 안 듣네. 박노인은 호미를 옆에 놓고 잠시 쉬면서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아직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죠. 멀리 보이는 산자락에는 아침 안개가 희뿌옇게 끼어 있고 논에서는 개구리들이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이런 평온한 아침이면 늘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6개월 전 군대에 간 손자 이야기였습니다. 박노인의 하나뿐인 손자 도연이는 20살이 되자마자 군대에 갔습니다. 입대 전날 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마지막 저녁을 함께 먹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연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할머니는 자꾸만 반찬을 더 챙겨주며 눈물을 글썽였죠. 박노인은 괜히 기침을 하며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잘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이의 마지막 인사가 귓가에 아직도 맴돕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정작 하고 싶었던 말들은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죠.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쳐보려다가 옆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할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군대 간 지 벌써 6개월이라니. 잘 지내고 있겠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훈련이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손자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웃고 있는 모습,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바래져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면서 할머니는 더욱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노인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앉으며 함께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그래, 벌써 6개월이나 됐구나. 시간 참 빠르네. 훈련소도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받았다고 하던데. 사실 박노인은 매일같이 손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붙이지는 못하고 있었죠. 글씨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들을 보면 부끄러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박노인에게는 글쓰기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못난 글씨로 편지를 보내면 도연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친구들한테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두 컴퓨터로 글을 쓰고 깔끔한 글씨를 쓰는데 자신의 서툰 손글씨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편지들은 서랍 안에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한 장, 두 장, 어느새 수십 장이 되어버린 편지들. 그 속에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훈련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집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를 담가놨다 같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죠. 오늘도 박노인은 저녁을 먹고 난 뒤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스탠드를 켜고 연필을 꽉 쥐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가끔 틀린 글자가 있으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죠. 손가락에는 연필을 오래 쥐고 있어서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다. 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구나. 할머니도 매일 내 걱정만 하신다. 밭일하다가도 문득문득 내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어릴 때 따라다니며 호미질 흉내내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일손이 멈춰진다. 빨리 면회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군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편지를 다 쓴 박노인은 봉투에 넣으려다가 또 망설입니다. 글씨가 너무 삐뚤어진 것 같고 맞춤법도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편지도 다른 편지들처럼 서랍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박노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냥 보내세요. 도연이가 할아버지 마음 모를 리가 있겠어요. 글씨가 어떻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좀 더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야지. 우리 도연이한테 창피한 편지는 보낼 수 없어. 그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단 말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박노인의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손자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훈련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언젠가는 꼭 만나러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박노인은 마을 이장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자 도연이가 훈련소를 무사히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죠.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가 드디어 자대 배치받았어요. 경기도 어디 부대라고 하던데 이제 면회도 갈 수 있대요. 박노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명절 때나 입던 깨끗한 정장을 꺼내 입고 손자에게 줄 용돈도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연이가 좋아하던 엿과 과자들을 보따리에 싸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혼자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길도 잘 모르시면서. 하지만 박노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괜찮아. 버스 기사한테 물어보면 되고 사람들한테 길도 물어보면 되잖아. 우리 도연이 얼굴 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박노인은 이른 아침 마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경기도로 가는 버스표를 끊고 설레는 마음으로 긴 여행을 시작했죠. 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온 박노인에게는 낯선 도시의 풍경들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박노인은 창밖 풍경을 보며 손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책가방을 메고 신나하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할 때 훌쩍 커버린 키에 놀랐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도연이도 어엿한 군인이 됐구나. 얼마나 늠름해졌을까. 박노인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 좌석 승객이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개의치 않았죠. 오직 손자를 만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시간 넘게 걸린 버스 여행을 마치고 박노인은 또 다른 시내버스로 갈아탔습니다. 군부대 가는 길을 물어가며 이곳저곳을 헤맸죠. 젊은 사람들은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박노인에게는 복잡한 도시의 길이 미로 같았습니다. 아저씨, 군부대 가시려면 여기서 내려서 저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걸을 거예요. 버스 기사의 친절한 안내를 받고 박노인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손자를 만난다는 기대감이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박노인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군부대의 철조망과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드디어 도연이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부대 정문에 다가갈수록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헌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검문하고 있었죠. 박노인은 주저하며 정문 앞에 섰습니다. 저기, 안녕하십니까?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자 젊은 헌병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군복무하고 있는 제 손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도연이라고 하는데요. 헌병은 박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간인은 출입 불가입니다. 면회 신청도 안 되어 있고요. 박노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면회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면회 신청이요? 그게 뭡니까? 저는 그냥 손자 얼굴 한번 보려고.
규정상 사전에 면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헌병의 단호한 말에 박노인은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손자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제발 좀. 나는 그 아이 할아버지라오. 경상도에서 버스 몇 번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오. 얼굴만 잠깐 보고 가려는데 면회 신청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헌병은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박노인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손자는 저 철조망 너머 어디엔가 있는데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럼 면회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언제 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셔야 하고 승인까지 며칠 걸립니다. 오늘은 어림도 없어요. 인터넷이라는 말을 들은 박노인은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문명의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정문 옆 그늘진 곳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옆에 놓고 멀리 보이는 부대 건물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손자가 있는데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박노인은 정문 옆 그늘진 곳에 주저앉은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도착했는데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었지만 박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군인들이 박노인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큰 보따리를 옆에 놓은 채 부대 정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몇몇 군인들은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소나기가 올 조짐이었죠. 박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상관없다는 각오였습니다. 할아버지, 비 올 것 같은데 어디 가서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나가던 젊은 군인이 박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 군인을 바라보며 애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그런데 나는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혹시 우리 도연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도연이요? 혹시 누구 할아버지세요? 이도연이라고 몇 달 전에 여기 배치받았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 아이 할아버지요. 젊은 군인은 잠깐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부대가 워낙 크다 보니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말 비 많이 올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걱정 말고 가시오. 젊은 군인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죠.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씩 떨어지던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서둘러 보따리를 품에 안고 몸을 웅크렸지만 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헌병들은 초소 안에서 박노인이 비에 젖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아침부터 계속 저기 있으시네요. 손자 보러 왔다고 하시던데 참 안 됐어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잖아요. 어쩔 수 없죠. 한 헌병이 동정심이 들어서 우산을 가져다 드리려고 했지만 선임이 제지했습니다. 괜히 정주지 마. 규정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박노인의 옷은 금세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박노인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도연이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박노인은 완전히 비에 젖은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비에 젖으니 몸이 차가워졌죠. 특히 나이가 많다 보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대 안에서도 박노인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아침부터 계속 계신데 손자 면회 왔다가 못 들어가서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이 비 맞으면서도 안 가시네요. 참 안 됐다. 나이도 많으신데. 몇몇 병사들은 창문 너머로 박노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지기도 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박노인은 기력이 다해가고 있었고 헌병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한 선임 헌병이 참지 못하고 박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몸이 상하실 텐데요. 일단 어디 가서 비라도 피하세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아니야. 여기서 기다려야 해. 우리 도연이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할아버지, 부대 규정상 저녁 시간에는 면회가 불가능해요. 오늘은 정말 어림없어요.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가란 말이오? 헌병도 마음이 아팠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규정을 어길 수는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박노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비에 젖어 무거워진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만 비틀거리다가 진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헌병이 급히 달려와 박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박노인의 안경이 떨어져 진흙에 더러워졌고 옷도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죠. 여기까지 와서 손자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란 말이여. 박노인의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장교가 황급히 뛰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저분을 어떻게 대하는 건가? 장교의 큰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헌병들은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죠. 상황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교가 급하게 달려와 박노인을 살펴보는 순간 부대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병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도연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도연이가 속한 중대의 한 병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평소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지만 가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이 반짝였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할 때면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도연아, 내 할아버지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데? 동료 병사의 말에 도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아버지가요? 그럴 리가. 할아버지는 경상도에 계시는데. 정말이야.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면회 신청을 안 하셔서 못 들어오시고 있어. 도연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성격을 잘 아는 도연이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고집스러운 성격이었거든요. 분명 비가 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대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어. 도연이는 급하게 중대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했죠. 중대장님, 제 할아버지가 면회 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뵐 수 있을까요? 중대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회 신청은 했나? 아니요, 할아버지가 그런 절차를 모르셨나 봅니다. 시골에 계시거든요. 중대장은 잠깐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어렵겠다. 사전 신청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때 중대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대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예, 중대장입니다. 네, 정문의 할아버지가.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중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도연아, 내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박용식입니다. 중대장은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용식? 혹시 6.25 참전하셨나?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는 별로 안 하세요. 중대장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대 자료실에서 본 기록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몇 년 전 6.25 참전 용사들의 명단을 정리할 때 봤던 이름이었죠. 잠깐만. 확인해 봐야겠다. 중대장은 급히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국가보훈처 데이터베이스에서 박용식이라는 이름을 찾아봤죠. 곧 화면에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박용식, 1951년 참전, 철원 전투 참가. 중대장은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용식은 단순한 참전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철원 전투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들어 여러 명을 구해낸 영웅적인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분이 그 박용식 선생님이셨구나. 중대장은 즉시 대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대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문에 계신 할아버지 말인데요. 6.25 참전 용사이시고 특히 철원 전투에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전화 저편의 대대장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뭐라고? 확실한가? 네, 확인했습니다. 박용식 선생님 맞습니다. 지금 즉시 모셔와라. 아니, 내가 직접 나가겠다. 중대장은 전화를 끊고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내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살아있는 영웅이셔. 도연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 조용하시고 소탈하신 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편 대대장실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연대장에게 보고를 올렸고 연대장은 다시 사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 그것도 철원 전투의 영웅이 부대 정문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빠르게 전파된 것입니다. 사단장은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최고의 예우로 모셔와라. 이런 분을 빗속에서 기다리게 했다니. 부대 전체가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고위 장교들이 모두 움직이고 의전팀이 급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정문에서는 박노인이 여전히 비에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교가 급히 달려와 박노인을 부축했지만 박노인은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의무실로 모시겠습니다. 박노인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우리 도연이만 한 번만 봤으면.
그때 멀리서 검은 승용차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단장의 전용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별이 2개 달린 장군이었죠. 정문의 모든 헌병들이 긴급 경례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사단장이 직접 정문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장군은 급히 박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진흙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았죠. 박용식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 박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이 부대 사단장입니다.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사단장이 한민간인에게 이렇게 깎듯이 예의를 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노인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손잡으러 온 늙은이일 뿐인데. 장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분이 빗속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셨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사단장이 직접 나온 상황에 모든 헌병들과 지나가던 장병들이 경직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평소 엄격하기로 유명한 사단장이 진흙 묻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선생님, 일단 의무실로 모시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해요. 사단장의 지시로 의무병들이 급히 달려와 박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중얼거렸죠.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닌디. 그냥 손자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디. 의무실로 향하는 동안 부대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병사들은 창문으로 내다보며 수군거렸고 장교들은 긴급히 소집되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사단장이 직접 나서는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의무실에서 박노인은 따뜻한 담요를 덮고 뜨거운 차를 마시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군의관이 정밀 검진을 실시했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과로와 추위로 인한 일시적인 기력 저하였죠. 그 사이 부대 곳곳에서는 박용식이라는 이름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부대 역사관의 자료를 뒤져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철원 전투에서 적군 진지에 단독으로 침투해 포로로 잡힌 아군 3명을 구출했다고 되어 있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것도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말이야. 이런 분이 우리 부대에 오셨다니. 병사들 사이에서는 경외감이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역사 시간에 배우던 6.25 전쟁의 영웅이 바로 눈앞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편 도연이는 중대장과 함께 의무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할아버지를 6개월 만에 만난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도연아, 내 할아버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본 적 있나? 중대장의 질문에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별로 안 하세요. 가끔 전쟁 때 힘들었다는 정도만. 그럴 만도 하지.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으시거든. 의무실에 도착한 도연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이셨고 젖은 옷 때문에 초라해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6개월 만에 보는 할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이의 목소리를 들은 박노인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도연이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죠. 도연아, 우리 도연이 맞나? 많이 의젓해졌구나.
할아버지와 손자의 재회 순간 의무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사단장부터 의무병까지 모두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도연이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고생시켜드려서. 아니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너는 잘못이 없어.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이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손자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신기했죠. 군대 생활 힘들지 않나? 밥은 잘 먹고 있고? 네, 할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박노인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요. 사단장은 박노인 앞에 바르게 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군의 자랑이십니다. 철원 전투에서의 용맹한 활약을 저희가 모를 리 없습니다. 철원 전투요? 그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노인의 겸손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단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때 구해주신 전우들 중에는 제 아버지의 전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박용식 선배님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거든요. 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당신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김대수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박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수? 김대수가 당신 아버지라고? 그럼 당신이 대수의 아들.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박용식 선배님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대수가 살아있나요? 아니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언젠가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단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분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박노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우의 아들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세상이 참으로 좁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그 시절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대수 그 녀석. 참 좋은 아들을 두었구나. 의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순간이었고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의무실의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단장은 박노인을 더욱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새 옷을 준비해주고 따뜻한 식사도 준비하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이런 대접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손자 얼굴 보러 온 할아버지일 뿐인데요. 사단장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부대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병사들도 복도에서 박노인을 뵙기 위해 기다렸고 장교들은 모두 정중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한 분을 위해 움직이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었죠.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 오셨어요. 한 장교가 집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시고 철원 전투의 영웅이세요. 전화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박용식 선생님이신가?
키가 크시고 인상이 온화하신 분?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세요? 아들아, 그분은 우리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시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구해주신 분이야.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박노인이 전쟁 중에 구해주신 분들의 후손들이 이 부대에 여럿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인연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죠. 부대 식당에서 저녁을 드시는 동안에도 많은 장병들이 박노인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박노인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우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한 젊은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내 전우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그냥 볼 수는 없었잖아. 나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으니까. 박노인의 진솔한 이야기에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도연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이런 모습을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조용하시고 소탈하셨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박노인은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도연아. 그냥 그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너도 지금 여기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잖니. 그 순간 부대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장병은 19시 30분에 대강당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장이 직접 전 부대원을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물었죠.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모였고 무대 위에는 박노인과 도연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박용식 선생님은 6.25 전쟁 당시 철원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전우들을 구해내신 영웅이십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박노인을 바라보며 경청했죠.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는 뒤로 하고 포로로 잡힌 아군을 구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드셨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전우들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장병들의 눈빛은 점점 더 경외감으로 가득 차갔죠. 그리고 오늘 선생님께서는 사랑하는 손자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헌신입니다. 사단장은 박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모두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의 모든 장병들이 일어서서 박노인께 경례를 올렸습니다. 수백 명이 한 목소리로 경례를 외치는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죠. 박노인은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너무 과분한 대접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하지만 장병들의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박수였죠. 도연이도 할아버지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분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단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손자인 이도연 병사도 할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후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대강당의 분위기가 숙연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도연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대강당에서의 감동적인 시간이 지나고 사단장은 박노인과 도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대 내 작은 응접실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도연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워했던 할아버지,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에 가슴이 벅찼죠. 박노인은 도연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는 변한 게 없어. 그냥 너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일 뿐이야. 오늘도 그냥 우리 손자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영웅이셨다는 걸 왜 숨기셨어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영웅이라니. 그런 게 아니야. 할아버지도 그때는 너만한 나이였어. 무서웠고 떨렸지. 그냥 내 친구들이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도와준 것뿐이야. 도연이는 할아버지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저라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너도 할 수 있어, 도연아. 지금 여기서 나라를 지키고 있잖니. 할아버지가 그때 한 일과 다르지 않아. 그때 응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사단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첩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 이것 좀 보시겠어요? 부대 역사관에서 찾아온 자료입니다. 박노인은 사진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70년 전 철원 전투 당시의 사진들이 있었죠. 젊은 시절의 박노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 이게 그때 사진이구나. 정말 오래됐네. 박노인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속에는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모습도 있었죠. 어떤 이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그 전쟁터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대수입니다. 사단장님 아버지세요. 사진 속의 김대수는 정말 젊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청년의 모습이었죠. 박노인은 그 사진을 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대수, 정말 착한 녀석이었어. 고향 이야기만 하면 울음을 터뜨리곤 했지. 어머니가 그리워서 밤에 몰래 울기도 했고. 사단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군요. 늘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대수가 무사히 살아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도 낳고. 참 다행이야. 할아버지는 그게 제일 기뻐. 박노인은 사진을 보며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추위에 떨며 함께 나눠 먹던 주먹밥, 서로를 격려하며 버텨낸 힘든 시간들, 그리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날의 기억까지.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우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도연이의 질문에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지. 하지만 그때 생각해보니 내가 만약 적에게 잡혔다면 누군가 나를 구하러 와주기를 바랐을 거야.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은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옳지 않잖니. 사단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우애군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평화는 지금 여기서 복무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그냥 그때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 순간 응접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대장이 들어와서 사단장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죠. 사단장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특별 외박을 허가받으셨습니다. 도연이가 선생님과 함께 하룻밤 보낼 수 있어요. 도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죠. 박노인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건가요? 규정에 어긋나지 않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단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부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단장이 신호하자 몇 명의 장교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이건 부대 전체 장병들의 마음입니다.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선물을 받은 박노인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과분합니다. 제가 뭐라고. 선생님, 과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도연이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를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사단장은 도연이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도연아, 너의 핏줄은 우리 군의 자랑이다. 할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한 군인이 되어라. 그리고 언제나 자부심을 가져라. 네, 꼭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도연이의 우렁찬 대답에 응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이 손자에게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박노인은 도연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도연아.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며칠 후 박노인과 도연이의 특별한 하룻밤이 지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이야기는 모든 장병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부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사단장은 박노인의 사진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부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 박용식 선생님 마이너스 철원 전투의 영웅. 지금도 가족을 위해 눈물 짓는 할아버지라는 제목과 함께 정성스럽게 만든 게시물이 부대 곳곳에 붙었습니다. 게시물에는 박노인의 젊은 시절 사진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손자 도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철원 전투에서의 영웅적인 활약상과 함께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었죠.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저런 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구나. 도연이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부대원들은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박노인의 이야기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죠. 진정한 용기와 희생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였으니까요. 도연이는 이제 부대에서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담스러운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자랑스러움이 담긴 시선이었죠. 도연아, 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너도 할아버지 닮아서 든든해 보여. 할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셨다니 정말 자랑스럽겠어. 동료 병사들의 이런 말에 도연이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군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중대장도 도연이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야. 그 피를 받은 너도 분명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항상 자부심을 가져라. 네, 중대장님. 할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도연이의 군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성실하게, 더욱 모범적으로 생활하게 되었죠.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향에 돌아간 박노인의 이야기도 마을에 퍼졌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사실은 전쟁 영웅이었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놀랐죠. 박 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우리 마을에 그런 분이 계셨는 줄 몰랐네. 평소에는 정말 조용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마을 사람들은 박노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변함없이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죠.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떠네요. 박노인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하며 평소와 똑같이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은 점점 더 깊어만 갔죠. 특히 마을의 젊은이들이 박노인을 찾아와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박노인도 결국 마음을 열고 조금씩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정말 끔찍한 거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해. 박노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훈이었죠. 몇 주 후 도연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붙여진 편지였죠. 할아버지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부대에서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선후배들이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있고 저도 그런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몸 건강히 잘 계세요. 편지를 읽은 박노인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건강하고 의젓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할머니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놓이시죠? 우리 도연이 잘 커가고 있어요.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우리 도연이가 당당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박노인은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구름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 아래에서 손자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은 그런 손자를 자랑스러워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서 손자가 당당하게 자라고 있다니. 박노인의 조용한 중얼거림 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70년 전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없이 행복했죠.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박노인은 손자를 향한 사랑과 나라를 향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부대에서는 도연이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초병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손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